1980년대 경기도 화성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단독으로 집중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역시 위조된 표창장을 이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 프로그램 활동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포링크PE 주식을 직접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이름이 등장하는 USB도 확보했는데 포링크 문서 파일이 담긴 USB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양돈 농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갑갑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출하도 못되지 새끼는 자꾸 낳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전월세 계약 기간을 기존의 2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희찬이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한 골 도움 2개로 맹활약하며 평점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18살인 이강인은 한국인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저희 채널A 취재팀이 확인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죠. 1986년부터 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선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됐는데요. 1991년 4월 역시 딸의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까지 모두 10차례 발생했습니다. 연인원 18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당시 수사 방식의 한계로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해당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제작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은 물론 딸도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자, 경찰이 조 장관의 딸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고 정 교수와 딸이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검찰은 고려대 입시부터 부산대 의전원 입학까지 연결된 걸로 보고 처벌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의 위조 사문서 행서와 연결된 대학교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제 조 장관의 딸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면서 표창장이 위조됐는지 알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는지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은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검찰은 설명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위조한 시점, 그 시점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요? 네, 검찰은 이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날짜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 장관의 딸의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 표창장이 급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표창장은 수여일이 2012년 9월로 적혀 있지만 정 교수 컴퓨터를 확인한 검찰은 표창장 최종본이 2013년 만들어진 걸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은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점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 교수의 구체적인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 장관의 아들이 2013년 동양대 인문학 강좌 수료 뒤 받았다는 상장의 진위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이 대학교 총장상을 위조했다. 그것도 자기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을 복사해서 붙였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론을 설명한 오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검찰이 파악한 총장상 위조 수법을 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겁나. 영화 기생충 속 주인공이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수법과 닮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상에 사용된 여러 개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조 장관 아들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스캔 파일과 동양대 총장 이름, 직인 이미지, 딸 조 씨의 표창장 완성본 파일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파일들을 합쳐서 딸 조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형식의 딸 조 씨의 이름과 수상 여부를 적어놓고 다른 프로그램에 별도로 작성한 표창장 내용을 상장에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상장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이름과 직인을 얹어 표창장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영어 프로그램 튜터로서 학생을 지도했다는 표창 내용도 위조됐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에서의 조 씨 역할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직인을 넣어 위조한 증명서 등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이 입학한 고려대학교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자격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취소된 단국대 의학 논문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기에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다양한 경력 증명이 확인된다면 입학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도에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지원하면서 교내외 활동 증빙 서류를 냈습니다. 제1저자 논란이인 단국대 의학 논문 말고도 공주대 인턴 활동의 결과인 조류학회 발표, 유엔 인권정책센터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이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국대 논문은 연구 부정을 이유로 이미 게재가 취소됐고 서울대와 유엔 인턴 활동은 고교생 인턴을 선발한 적 없다는 의혹이 제기돼 증빙서류의 진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류학회 발표로 이어진 공주대 인턴십도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청탁 정황이 드러나 공주대가 진상조사 중입니다. 자료로는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교수가 선택을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고려대 입시 요강은 증빙서류의 위조나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도 학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대학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연쇄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와 관련된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기사 3가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콜링크의 주식을 자기 돈으로 10억 원어치 사들이는 작업을 한창 진행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조국 장관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우리 가족은 콜링크를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었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콜링크 P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콜링크 유상증자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인데 신주 인수권자, 즉 새로 발행할 주식을 구매할 사람으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 교수가 500주를 1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투자 계획에 따라 만든 코링크 주주 명부에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명시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측의 코링크를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직접 투자까지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투자 계획은 지난 2017년 3월 유상증자 때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코링크 신주 250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주당 가격은 200만 원으로 정 교수가 매입하려던 신주 가격과 같았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용 과정을 알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택한 이유를 묻는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욱입니다. 네, 수사의 핵심인 투자 운용사죠. 문제의 콜링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컴퓨터에서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콜링크는 하지만 완벽한 증거 감축에 실패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USB 저장 장치에 삭제한 자료를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걸 확보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의 대규모 1차 압수수색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증거 상당수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코링크 관계자는 사모펀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직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건 모두 없애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삭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삭제 지시를 심상치 않게 여긴 코링크 직원 한 명이 정 교수 남매의 투자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개인 USB에 옮겨놓았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이 USB를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보고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의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등 오너 행세를 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기 시작한 7월 초 코링크 사무실에서 모든 짐을 치웠지만 이런 내부 제보와 증거로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이 펀드 운용사인 콜링크와 조국 법무장관 가족은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고급 정보를 많이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기 돈을 투자할 때 철저하게 제3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 정경심 교수는 최근 들어서 콜링크의 임원을 질책하기도 하고 또 언론 해명 자료를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은 자신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가 운영을 맡은 사모펀드의 단순 투자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링크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언론 대응을 문제 삼은 사실이 있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관계자 A씨는 정 교수가 사무실로 찾아와 코링크인지 묻는 기자에게 코링크 이모이사가 그런 회사 없다고 답했다는 지난달 15일자 기사를 보고 극도로 흥분해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왜 카메라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답했냐며 질책했고 이모이사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걸 봤다고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임원진과 긴밀히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A씨는 정 교수가 이후 코링크 측에 언론용 해명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자료 초안을 검토한 뒤 표현을 바꾸라며 수정 지시도 꼼꼼히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연락과 지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정 교수가 언론 대응까지 관여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코링크 경영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피의 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된 새로운 공보 준칙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새 공보 준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이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혹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된 새 공보준칙 적용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논의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 때문에 검찰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라는 소문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관을 대상으로 한 당정협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신임 조국 장관님과 함께하는 조국 장관께서 취임하셔서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조 장관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내일 저녁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동시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학생들은 조 장관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이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 조로남불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내일 저녁 열리는 연세대의 촛불 집회 차례를 독려하려고 붙인 겁니다. 깨끗한 척하면서 정의를 외치셨던 분이잖아요. 사실 언행일치를 몸소 실천하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가장 맞다고. 딸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내일은 이곳 연세대뿐 아니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고려대생들도 인터넷에 조 장관 일가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공유하며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나섰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법치주의 능멸로 규정한 시국선언문에 오후 6시 현재 540명의 변호사들이 서명했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상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 없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일부 네티즌의 허위 서명 방해 때문에 집계를 잠정 중단했던 교수 시국선언은 참여자가 2,100명을 넘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요구가 대학 간은 물론 법조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오늘 뉴스A 첫 소식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정확히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군 태안읍 주변에서 일어난 총 10건의 사건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강간당한 채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보도본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이미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시작됐습니다. 1986년 9월 15일 딸의 집에 다녀오던 71살 이모 씨가 살해됐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루 전날 풀밭에 들어갔던 동네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1986년 10월에는 25살 박모 씨가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1986년 한 해에만 4명이 성폭행당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당한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초기 개별 사건으로 알고 수사했던 경찰은 뒤늦게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1991년까지 계속 이어져 10명의 여성이 숨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10건의 살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는 점입니다.
10대 중학생부터 20대와 30대 젊은 여성, 70대 노인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두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1988년 9월 사건의 경우 유일하게 피해자가 검거됐는데요. 집안에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이 피해자는 연쇄살인범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국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요. 몇 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 그리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최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떻게 검거하게 됐는지 그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검거 시기와 방법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내일 오전 9시 반에 브리핑을 하겠다, 긴급 네.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현재까지의 상황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검출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가진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겁니다. 단서는요, 수용자들의 DNA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는데요. 국가수 감식 결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한 남성의 DNA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검출된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수감됐다 출소한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총 10건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어떤 사건의 DNA가 일치했던 겁니까? 네, 아직까지 그건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로는 10건의 살인사건 중에 2건에서 발견된 DNA가 2건이요? 예,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하루 앞둔 1986년 9월 19일입니다. 당시 71살이었던 여성의 시신이 화성 태안읍 목초지에서 처음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1991년 4월 3일 화성 동탄 야산에서 69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요, 당시 14살이었던 소녀부터 60, 70대를 망라했습니다. 그야말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화성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목 절려 살해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시신에 이물질을 넣는가 하면 흉기로 수차례 훼손을 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중에 네. 8차 사건은 진범이 잡혔고요. 10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잡힌 용의자, 나머지 연쇄사건 8건의 용의자일 확률, 진범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건은 이미 확인이 됐었고 새로운 2건의 DNA가 확인이 됐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이 사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괴담도 많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잖아요. 영화와 실제 사건이 많이 같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 네. 2003년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얼마나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는지 출연자들의 대사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네, 저 대사가 참 무서웠던 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무서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10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참 무서웠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당시 사건의 몽타주를 준비해봤어요. 당시 이 몽타주를 어떻게 해서 썼는지 당시 검거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연쇄살인 사건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요. 연인은 180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3,000명의 남성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 몇천 명이 된다는 겁니다. 3,000명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러한 괴담까지 있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떠돌아다녔는데 네. 당시 수사팀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런 애들도 밤중에 못 나가겠어요. 애들 빨간 옷도 못 입고 우들도 빨간 옷도 못 입었었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다 붙잡아 저게 사고 났었다고. 10차 사건을까지 다 봤을 때 빨간 옷을 입고 피해를 당한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30년이 넘은 이 사건인데 저도 저런 괴담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일단 검거가 됐는데 만약 이 사람이 진범일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 네. 영구미제가 될 뻔한 화성 연쇄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용의자가 검거했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정말 사실입니까? 예, 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2015년에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건 마지막에 발생한 것이 1991년 4월이니까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이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추가 범행을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일단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최대한 받아내면서 관련 증거들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만약에 진범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야당은 국회 안팎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한국당은 삭발투쟁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민 기자, 오늘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촛불을 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보이실 텐데요. 촛불 집회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근조 현판을 내걸고 조국 장관의 파면을 외쳤는데요. 한국당은 내일도 이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금요일은 부산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오전에는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서 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입니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입니다. 이후에는 한국당 소속 전현직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신재철 의원의 삭발식도 열렸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결기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습니다. 민경우, 김석기 의원 등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전직 의원과 시의원까지 합류하며 삭발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삭발 압박을 받고 있는 나 원내대표는 당대표 삭발 투쟁의 의미를 극대화하겠다며 본인은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국 파면연대를 출범시켰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국회 안에서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두 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항의 삭발을 두고 패러디 사진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긴 하지만 삭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한국 정치인은 왜 삭발을 한가라는 제목의 영국 BBC 보도입니다. 머리카락을 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영국 배우 게리 올드만이 비슷하다며 김치 올드만이란 별명이 생겼다고 전합니다. 각종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포스터에 황 대표 얼굴을 합성하기도 하고 가죽 재킷을 입고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오토바이를 탄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삭발을 할 때 옆머리부터 자르면서 옆머리는 짧고 윗머리는 긴 일명 투블록 헤어스타일이 연출됐는데 그 장면에 수염과 선글라스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멋있죠? 옛날에 율브린너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더 멋있습니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만평에선 삭발을 통해 왕이 되려 한다며 대권 행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율불이나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삭발이 화제가 된 상황을 즐기는 듯한 당의 태도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지역 발병 농가끼리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어떻게 감염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돼지 농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 연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양돈 농가는 앞서 확진된 파주 농가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농가가 교류나 접촉 등 역학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폐사한 어미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은 반경 3km 안에 있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경 3km 안에는 발병 농가를 포함해 3곳의 농가에서 10,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48시간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진 농가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거기도 나오지도 않고 물친지도 다투 여기 먹으러 안 오고 저거를 묻어야 되는지 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천과 인접하고 북한 접경 지역이기도 한 강원 지역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갑갑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출하도 못되지 새끼는 자꾸 낳지. 파주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만 전국 330곳에 달하는 데다 연천에서도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돼지 도축과 경매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생산과 유통 차질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사재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돼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계류장이 텅 비었습니다. 하루에 돼지 2,000마리를 처리하던 이 도축장은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돼지를 싣고 도축장을 오가야 할 이 차량은 이틀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19일 06시 30분까지 스탠드 스틸이 발동되어서 도축장의 도축을 지금 돼지 도축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육가공 업체에서 일주일치 돼지고기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내일 오전부터 도축이 재개되는 만큼 품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출하되는 돼지에 무작위로 정밀 검사를 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입니다.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또다시 도축이 중단되거나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도축과 동시에 유통되는 구조로 도축이 중단되면 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사재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식육업자들이라든가 육가공업자들이 이제 물건을 수급하기 위해서 구매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양돈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식당과 정육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전하다고 해도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이 줄고 도매가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유명 먹자골목에서 25년째 삼겹살을 팔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돼지열병 확진 소식에 하루새 손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점심 인기 메뉴인 제육볶음 판매도 확 줄었습니다. 어저께는 전무후무야 손님 한 점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겹살? 예, 삼겹살만. 예. 제육볶음도 한 2인분 팔고 끝났습니다. 어저께. 당장 고기를 납품받아야 하는 정육점도 고심이 큽니다. 어제 30% 넘게 올랐던 돼지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는 오늘 또다시 15% 이상 올라 1kg당 6,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목살은 한 1, 2천 원, 삼겹은 벌써 4천 원 이상 올랐어요. 미치죠 아주. 손님들 더 찾으실까, 더 드실까, 그게 걱정되죠.
전문가들은 돼지열병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일단 사람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건 없는데요. 꼭 익혀먹는 것만 지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돼지열병 확산에 대체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닭고기 업체들의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가공식품도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좀 심각해요. 당분간은 조금 자제해서 뭐 소고기를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돼지열병 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한다면 4년 전 돼지구제역으로 일었던 삼겹살 파동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현행법상 전세나 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곤 하지요. 이 기간을 2배인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오늘 발표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 그런데 협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주택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전세나 월세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기본 단위가 2년에서 2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안정될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초기 전월세 가격이 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임대차 기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그거 동안의 변동을 이제 모두 감안해서 이제 임대료로 일시에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늦은 오후 법무부와 공동자료를 배포해 이미 나왔던 국정과제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남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18일 함께 살던 20살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일당입니다. 왜 살해하셨나요? 왜 살해했습니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왜 죽였나요? 피해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신을 이 차량 트렁크에 싣고 130km 이상 떨어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이들은 연인이나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 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2달간 방 2개짜리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해왔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범행을 지켜본 또 다른 지적장애 동거 여성이 집을 나가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여성을 납치한 뒤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딸이 누군가에서 납치되었다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수사들 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명 칼치기 주행을 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벌써 엿새가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차량 번호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찔했던 상황을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차량이 고속도로 3차선을 달립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나타난 SUV 차량이 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중심을 잃고 한 바퀴 회전한 차량은 가드레일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탔던 김모 씨와 아내, 김 씨 동생이 허리와 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가족은 추석 연휴 첫날 고향에 내려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가 좀 멍하면서 우리 가족 무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만 많이 먼저 들더라고요. 경찰은 가해 차량 번호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특징이 안 되고요.
CCTV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두우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저희도 답답하죠. 경찰은 가해 차량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블랙박스 영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1년 넘게 피운 10대 청소년이 있는데 폐가 70대 노인처럼 망가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망고향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지 1년 반. 숨쉬기가 불편해 병원을 찾은 18살 아담은 자신의 폐가 70대 노인의 것처럼 변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t's tough to climb upstairs or walk upstairs, and it's difficult to even. I like to dance to music, and it's difficult to do that as well. 전자담배를 피우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는 청년들의 경험담도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전자담배들이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11% 정도였던 청소년 흡연율은요,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5 million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using vaping products. They are addicted in different levels to nicotine. 미국 보건당국이 집계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사망자는 지금까지 7명.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이 든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 최근 골프를 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골프 스타 2세들의 활약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스윙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골프채를 물속으로 던지고 골프장에서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악동 존 델리. 하지만 타고난 장타자로 프로 통산 18승을 거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빼다 박았습니다. 스윙은 물론이고 16살에 270m나 날리는 장타력까지 타고났습니다. 최근 국제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2위와 무려 9타나 차이 납니다. 존 델리 주니어는 골프채를 갖고 놀며 자연스럽게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유전적인 그 요인들, 그리고 후천적으로 부모들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일찍부터 만들어줬다는 것이. 탱크 최경지 역시 부자 챔피언으로 유명합니다. 아들 다니엘이 지난달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I played baseball, then I stopped playing baseball. I started playing golf. I was still like using that baseball swing because I was just so used to that. 급속히 발전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그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We grounded 5 years in the together as a little playing. So I'm very proud that my son play here. 피는 속일 수 없는 골프 스타 2세들의 활약. 이제 그 아버지를 뛰어넘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조금 전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봅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온 이후 경찰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록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미제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분석기술의 발달로 30년이 지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을 감정 의뢰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용의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석기술의 발달로 30년이 지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일치한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도톰한 가을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공기가 부쩍 싸늘해질 텐데요. 서울은 13도로 오늘보다도 5도가량이나 껑충 내려가겠습니다. 강풍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해안과 내륙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돌아봐 주시고 선박 운항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3도, 강릉 15도, 대구는 17도 등으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쯤이나 낮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는데요.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텐데요. 지금은 특히 남부에 큰 비를 뿌릴 걸로 보이지만 아직은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여서 이동 경로가 유동적입니다. 주말에 일정 있으시다면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 정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웨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